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주말 사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령 대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장세희 기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네요. 네, 오늘 오전 8개 선거구에 대해 단수 공천 4곳, 경선 지역 4곳을 결정한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단수 공천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과 명령 대전이 확정됐습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경기 시흥을에 단수 공천을 받아 6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선거구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서울 노원에선 노원갑과 노원을 현역인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새로운 노원갑 지역을 놓고 경선을 하게 됩니다. 경기 부천갑에선 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새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서른 의원이 탈당한 경기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이 경선합니다. 부천병에선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과 이건태 당대표 특보가 맞붙습니다. 네, 장 기자, 국민의힘도 잠시 뒤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는데 어떤 지역들이 대상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회가 최근 처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가 되거나 통합이 된 지역구 공천을 발표합니다. 서울 노원갑과 을을 비롯해 경기 평택과 인천 서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지역 추가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요청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동래와 대구 중남구, 경북 포항남 울릉 지역 경선 결과도 발표합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자신의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당내 공천 파열음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오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0차 심사 결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의원은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총장의 경우는 워낙 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났다.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이 됐고 이른바 명령대전도 확정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일각에선 비례대표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작은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단수 공천이었어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재명 대표는 뭐 굳이 거기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이게 뭐 말이 단수 공천이지 일종의 셀프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민주당의 공천권자가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를 뭐 그 지역구로 공천을 하든 비례로 공천을 하든 그건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본인의 선거사무소를 왜 계양을 내에 좀 사람들이 그 북적거리는 곳에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그걸로 다 공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그 현상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명령대전이라는 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찌감치 이제 그 계양을 해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계양을이 이제 그동안에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뭐 공방이 있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 간의 대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이냐.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기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인 건 틀림없는데 그거를 아주 쉽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은 명령대전 확정 후에 25년간 계양의 발전은 더뎠다. 원희룡은 진짜 한다 이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대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오늘로써 명령대전은 이제 확정이 된 그렇습니다.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 과정에서 어떤 전략들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직 또 장관이기도 하고 지금 개항을에 오셔서 개항을에 오게 된 명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각을 세우는 구도, 이 구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또 선명한 각을 세우고 선명한 대척적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제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또 일꾼론에 또 뒷받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뒤집어 본다라고 한다면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항을과 별다른 뭐 연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좇아서 그냥 개항을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또 고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이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거든요. 예. 그때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던 시절에 주무부 장관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 구민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뭐 구도는 확정이 되었고 예.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대결이 나올 것인지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사실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단수 공천되는 상황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앞선 보도들에서 이른바 심야회동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 단수 공천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위 비밀리에 그 비공개로 해서 818호에서 지난번에 모였다는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주요 당직자들이거나 혹은 뭐 찐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모여서 심야 회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뭐 거의가 다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 중에는 소위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친명 좌장이라고 흔히 불리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단수 공천을 주고 누구는 왜 안 되는 것이냐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 뭐 방금 셀프 공천이다라는 말씀도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당 대표가 이제 당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뭐 단수 공천되는 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지난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하위 20%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면서 뭐 소위 공직 윤리에서 뭐 빵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지 않았었습니까? 그 형평성의 문제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도 100건을 훨씬 넘게 했고 예. 상임위나 또 본회의 등의 출석률도 90% 이상 등 상당히 월등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공교롭게도 뭐 피습당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당식이나 혹은 뭐 재판에 출석하고 이러면서 상임위의 경우에는 36%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안의 발의도 6건에 불과해서 어떤 한 언론의 보도를 보자면은 뒤에서 두 번째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과연 형평성에 입각한 공천이냐라는 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 내용과 함께 심야회동 멤버들의 단수 공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반론도 좀 들을게요.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예전부터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 받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왔고 또 적격 부적격 심사 때 이분들에게 도전하는 분들이 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직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구 관리나 이런 것보다는 당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당직을 맡게 되면 도전자가 적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예.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도전자가 있긴 있었죠. 근데 격차가 많이 드러나는 후보들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럼에도 그 적격 부적격 때 그런 예. 논란만 조금 초반에 좀 관리를 잘했다면 지금의 단수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때 조금 만든 잡음이 이거를 조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도전자들이 아무래도 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을 만나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편하게 입고 왔어요. 네, 저도 세태 입고 올래다가 그래서 걱정될 뻔했는데. 저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저에 대한 호감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현 부의장 지금 늦지 않게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후보로 영등포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지금 나서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최현일 전 구청장이 그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영주 부의장은 아마 국민의힘으로 옮겨서 바로 그 같은 지역에서 예. 그야말로 며칠 전에 같은 당 소속이었던 사람과 이제 경합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뭐 김영주 부의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몇 차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고요. 어제 이제 그 언론에 저렇게 만나는 장면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 뭐 이미 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일부 언론에 따르면 뭐 7일 뭐 국민의힘이 입당한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김영주 부의장과 함께 탈당했던 뭐 당원이 한 1,500명 된다고 하니까 그 함께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영등포 갑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었던 민주당 공천자와 그렇죠. 영등포 갑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주 부의장과 함께 이 지역구 민주당 당원 1,500여 명이 동반 탈당을 했는데 이 민주당원들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일단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하시고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뭐 파급력이나 파장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정치는 결국 명분인데 과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께서 그 명분이 있는 결단으로 생각해 주실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이 뭐 일단 민주당 내에서 4선 의원을 거치셨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그렇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탈당의 명분으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은 또 동의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분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명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파란 잠바를 입으셨던 김영주 의원이 갑자기 빨간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생경한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들을 뭔가 당의 어른으로서 해결해주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당하시고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결단 이 부분을 얼마나 명분이 있다라고 봐줄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만 공천 상황에 불만을 가진 다른 의원들 또는 다른 원외 인사들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탈당을 여러 의원들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하고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두 분만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조금 전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민주당에서 어떤 그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합당한 분들이라면 함께 가서 길을 만들자라는 그런 정치적 대의 명분을 줬기 때문에 오는 것에 큰 무리가 없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기존에 조금 출마 가능성을 점칠 만한 그 적당한 후보가 없는 곳에 예. 이렇게 배치가 돼서 만약에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플러스 2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한강벨트에 속하는 영등포 갑이고 전에 그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도 대전 7석을 모두 민주당이 지난번에 석권을 했었기 때문에 네. 대전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입당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탈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혹은 탈당한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예.
상당한 의미를 정치적으로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는데 경선 배제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어제 발표한 공천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인영 의원의 단수 공천, 그리고 전해철 의원의 경선 결정. 네네. 두 분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컷오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마저 만약에 뭐 컷오프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아 정말 친문과는 척을 지는구나. 친문은 안고 가지 않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두 분에 대한 공천 결과가 경선, 한 분은 경선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도부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보기에도 국민들을 설득할 때 아 우리 친문 그 임종석 전 실장이나 홍영표 의원 두 분 말고는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 원만하게 안고 가고 있다. 우리 명문정당으로 갈 수 있다는 설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인 경선, 홍영표 의원을 제외한 2인 경선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서 했다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그 홍영표 의원이 그 하위 10%였기 때문에 하위 10%를 안고 3인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기는 건 사실상 뭐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힘든 상황에도 홍영표 의원이 내가 경선만 할 수 있다면 그 승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뭔가 교체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줬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아니면 친문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아 이번 공천 임 전 실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남들 그 모든 친문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좀 그림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문의 이인영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경선에 붙였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을 어젯밤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 다소 부담이 적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 오늘 SNS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직격을 했습니다. 일단 기동민원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다. 그리고 어젯밤 홍영표 현 의원의 컷오프는 아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렇게 직격을 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탈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뭐 본인이 물어본 바로는 뭐 탈당을 안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다른 언론 매체들하고에는 뭐 정치가 생물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조기숙 그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한테 고향에 가서 고향 장흥이죠 전남. 그렇죠. 고향에 가서 한번 새로운 미래 후보로 도전을 해보지 않겠느냐. 아마 제법 솔깃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호남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임종석 전 실장도 그 약간의 그 어떤 방탄의 필요성이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 혐의에 그 상당한 정도로 지금 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본격 때문에 수사 선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그게 거죠.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수사를 받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런 거에 상당히 쫓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는 유혹이 굉장할 텐데 아마 새로운 미래의 제안도 굉장히 깊이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홍영표 의원의 경우 다음 주 초쯤 좀 기자회견을 할 전망인데 탈당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영표 의원까지 탈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당에서는 있습니다. 기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공천 과정 속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다소 시끄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당에서 또 여러 번 이제 의원직을 겸하셨던 그런 또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받으시더라도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바로 탈당하시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영표 의원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이제 공천에 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또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단합을 위한 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홍영표 의원에게 이런 아쉬움
아쉬운 부분을 수긍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출구 전략이라든지 또는 납득할 만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홍영표 의원도 결국에는 남아주시는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런 지금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의 뭐 이른바 출구 전략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무래도 지금 그 문명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전을 조금 자제하려는 모습을 외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 발표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날 당일에 어떤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뜨뜻미지근한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탈당을 즉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후에도 지금 지역구를 통해서 뭐 퇴근 인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메시지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거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마음을 보이고. 굳힌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과연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당내에 남아서 후위를 도모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부분은 이번 주말이 또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된 동작을에 류사명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곳은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로 있던 곳인데 컷오프가 됐고 류사명 총경은 영입 인재죠. 이 행안부 경찰국 설립 방침에 반발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는데 일단 두 사람의 대결 구도, 류사명 대 나경원, 나경원 대 류사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왜냐하면은 동작을 지역을 아까 우리가 말씀한 그 무소속이 된 이수진 의원의 것이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동작을의 역대 선거 결과들을 보면 지금의 나경원 의원이 2014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진입을 했는데 그때도 그 민주당 진영이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매우 잡음이 컸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지역위원장이 결국 나오지 못했고 외부에서 온 인사 그리고 결국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통해서 당시 고 노회찬 의원이 후보로서 나왔었는데요. 기동민 현 의원과 당시 이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 간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야권 단일화 뭐 그렇죠. 별의별 참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나경원 의원이 승리를 해서 지금의 동작을로 자리를 잡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매우 큰 잡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인물로 아마 승부를 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류사면 정 총경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찰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운 그 이미지만 있지 이 사람이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또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뭐 선거 기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본인의 합리성이나 이런 투쟁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그런 걸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건 워낙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른바 여전사 3인방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경기 하남갑에 정략 공천됐고요. 이 대표가 직접 복당을 권유한 이현주 전 의원, 경기 용인정에서 3인 경선을 치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난 1월 발언과 이현주 전 의원의 어제 입장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출마하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서울에서 출마하십니까? 비밀입니다. 제가 세종에 갔더니 세종에 나오라는 분이 막 있고,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서, 막 광주에서도 오라 그러죠. 오늘 또 안산에 왔더니 출마할까요 여기서? 제가 안산에 출마할까요? 예. 큰일 났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단수를 받으면 편하겠죠. 다만 지금 당의 상황이 저는 제가 전략 경선을 수용하는 게 이 상황을 제가 잘 돌파를 함으로써 이게 본선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일단 험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양질한 지적이 지금 맞서는데 게다가 이 지역 현역 의원들 모두 불출마한 상태입니다. 하남 갑에 가는 추미애 전 장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서울 송파갑 제안을 받았을 때요. 체급이 안 맞는다고 거절했었거든요.
그럼 송파갑은 체급이 안 맞는데 하남갑은 체급이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송파갑의 체급이 높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런저런 그 언론의 지적 같은 데도 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전 장관을 서울의 여러 곳에 넣어서 경쟁력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경쟁력 조사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소기의 그 지지율을 얻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서울에서 밀려서 이제 신설 지역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지금. 그렇게 물론 제 개인적 견해지만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남갑에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자꾸 그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저는 중도 확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을 진짜 그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제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그 약점을 과연 하남갑에서는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그 주자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주자가 결정이 되면 각각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남이 2개로 분구가 됐습니다. 가불로 분구가 됐고 하남에는 지금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과 이용현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을 하고 있고 뭐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뭐 한 분이 맞붙게 될 텐데 최평론가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공천을 받게 된 지역이 뭐 양지이냐 험지이냐 사실 저는 이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뭐 이른바 여전산 3인방이라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 뭐 전현희 전 건의위원장 그리고 뭐 이현주 전 의원 이렇게 세 분을 지금 꼽고 있는데요. 이 세 분들이 사실상 뭐 험지에 가느냐 양지에 가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론이 있습니다.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날선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오는 그런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성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성적표를 매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략 속에서 누구보다도 현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 세 분의 역할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로서 여전사 3인방이다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본선 과정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 총선 과정에서 과연 이 세 분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현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어떻게 부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엄호했던 이른바 올드보이 이 박지원, 정동영이 경선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세술, 세부대 이거를 좀 강조를 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과연 세술이 어떤 개념인가를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42년생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만 81세입니다. 전남, 해남, 진도, 완도 이 지역구인데 현역 의원이랑 이제 경선에 붙여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정동영 의원의 경우는 53년생인데 이제 70세고요. 전북 전주 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에 입문할 때 이제 정동영계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감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이분들이 사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고 과거 여러 정치 경력이 앞선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술은 세부대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고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뭐 세부대에 담기는 것인지 아니면 뒷물결인지 앞물결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체적인 공천이 볼 때 그 과정이 공정하느냐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미국 의회에는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실제 국회에 재입성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의정부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보실 텐데 이 영입인재 박재혜 변호사 1호 영입인재였죠. 이분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5선입니다. 5선 출신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의정부 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데에
일침을 가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경선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오영환 의원은 그걸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네. 저 지역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그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아들이 그 지난 4년 전에 국회의원을 하려다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아마 그 부친의 그 일종의 아빠 찬스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더군다나 1호 영입인재라고 하는 사람을 경선에 붙였을 경우에 당원들 관리도 거의 안 됐을 것이고 뭐 인지도도 뭐 거의 없을 텐데 예. 과연 그 공정한 경선이라면 저기서 그 대항이 될까? 뭐 이런 거를 전 오영환 의원이 아마 걱정하고 지금 저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갈등 양상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그 전략공관위 결정이 예.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홍익표 의원께서는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한테 밝혀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공관위 측에 전달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우리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에 지금 미묘한 긴장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SNS에 경기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친명이죠. 김지호 전 부실장에 대해선 공천 승복 피켓을 든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아래엔 고맙소, 동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남겼는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갈등 상황 그리고 이런 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갈등은 뭐 그 정도 갈등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당연히 거라고 있을 수 생각합니다. 있다. 뭐 예. 그 정도 반론도 안 나온다면 공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역구를 내려놓고 험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의 목소리도 더 들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지호 전 부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에 그 친명들은 단수받지 않냐, 비명들은 다 경선 아니면 컷오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김지호 부실장도 사실상 컷오프를 당했다. 그 지역이 지금 이광재 전 국회 상무총장에게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지호 부실장이 그 지역에서 쭉 오랫동안 닦았던 분은 아니거든요. 예. 선거를 앞두고 간 분이고, 심지어 그 지역에 뭐 청년 후보라든지 다양한 후보들이 있는 지역에 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무래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내 측근 중에도 이렇게 희생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유를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눈높이는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명계도 공천에 떨어진다. 그래서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설득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정진상 전 실장이 예. 지금 뭐 보석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로 활동하던 분들이 뭐 구속 상태에 있거나 재판받고 전부 이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 김지호 부실장이란 분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각종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분당갑에 경선에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는 친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본보기로 봐라, 나도 떨어졌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본인도 활용을 하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도 받아서 본인도 다시 활용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과연 김지호 이 부실장이라는 분이 탈락했다고 해서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희석될지의 여부는 글쎄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0%로 나왔고,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 양당의 격차 7%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 바뀐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예. 공천 파동이죠. 지난 일주일간 저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조사한 건데 그동안에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거의 극대화돼 있었던 상황이죠. 뭐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고 홍영표 의원까지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소위 친명, 비명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막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저는 국민의힘이 받았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은 그런 거를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폭이 적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 흐름이고요. 이제 각각의 개별 지역구에서는 조금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여하튼 현재 민주당은 아마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거의 선거를 앞둔 최악의 국면,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같은 여론조사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게 서울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7%포인트 높았는데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공천 난맥상으로 인한 반사 효과를 국민의힘이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총선은 대선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정당의 지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그 지역구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각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얼마만한 경쟁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한 명만이 이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이제 저렇게 큰 폭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고무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또 민주당에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구에서의 뭐 승리 가능성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뭐 지난주에 뭐 몇 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 있어서는 뭐 전체적인 공천에 대해서 뭐 평가, 자당 내부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의 큰 격차가 있다는 것에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선거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뭐 설화 하나만 나오게 되면 엄청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네네. 숨 쉬는 것도 조용히 한다는 자세로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 임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 지금 수치들을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아니 들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울고 싶은 심정이죠. 울고 싶은 심정이다. 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 지표, 서울 지표만 봤는데요. 예. 호남 지표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호남 지표가 떨어졌다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조차도 지금 민주당 정신 차려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단순히 뭐 샤이 진보 진영이 아직 있다라든지 이제 종천이 다 끝났으니 정권 심판론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총선이라는 것은 후보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긴장감을 안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결국 드러나 있는 갈등,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드러나 있는 갈등인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라든지 공천에서 나왔던 잡음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저 결과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총선까지도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총선 40일이면요, 뭐 충분히 한 10번 이상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이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40일 동안 울고만 있을 건 아니고 그 민주당도 계속해서 뭔가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 하나씩 짚을 텐데 일단 3차 경선에서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꺾고 마포갑 본선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마포갑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일단 조정훈 의원 대 이지은 전 총경의 그렇죠.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뭐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전에 시대전환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계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탈당을 하시고 이제 합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게 되신 경선에 승리하셔서 공천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지은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 되신 분이신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장 출신으로 총경까지 승진을 한 뒤 성공 신화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 생활을 이제 민생 현안 그리고 치안 현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또 살아오신 여정 자체가 굉장히 큰 또 스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마포 갑 지역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직전에는 농내 의원의 지금 지역구이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또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양자 구도가 지금 확정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스토리와 어떤 캠페인들이 나오게 될지를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또 다른 카드 박민식 전 장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장관에게 서울 강서울 출마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박민식 전 장관께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께서 어떤 반응 좀 보였는지. 박민식 장관은 애국심이 있는 분이고 사명감이 있는 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박민식 전 장관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공천 배제된 강서을에 박민식 전 장관이 전략 공천될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늘 15차 회의 및 2차 경선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강서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진성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이제 박민식 대 진성준, 진성준 대 박민식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 지역이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공천 배제해서 이제 이런 구도가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을 내정을 했다가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그 지역이 비게 돼인 거죠. 그런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 영등포 을에서 경선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포기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지금 선거 한 40여일 앞두고서 만약에 지역구를 강서을로 바꾼다 그러면 강서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대패한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원래부터도 이제 강서가 가불병 세 군데인데 세 군데 다 민주당이 지금 현역 의원이란 말이죠. 원래도 어려운데 박민식 전 장관처럼 또 영등포을에서 그 여러 가지의 사정 때문에 이제 경선을 포기한 사람을 다시 그쪽으로 옮긴다 하는 것이 정말 승리를 위한 카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1대1 방송 토론 제안에 좀 답하지 않는 것과 좀 재차 또 토론을 이걸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1대1 토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분이 딱 나오게 되면은 양대 구도가 딱 되는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 정권 심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만들고 싶어 했을 텐데 TV 화면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 각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주관식으로도 질문을 하고 객관식으로도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 답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TV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 사실 또 과거 그 직책으로 볼 때도 이제 검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사 대 피고인 뭐 이런 구도로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TV 토론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 국민의힘이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잠깐 속보로 전해드리면 일단 부산 동래에는 서지영 전 행정관 그리고 대구, 중구, 남구에는 도태우 전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에는 이상휘 전 춘추 관장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단수 추천도 19곳이 나왔는데 이제 눈에 띄는 곳이 유이동 현 정책위의장이 평택을인데 이제 평택이 가불병 3곳으로 분구가 됐고 병으로 지금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양수 현 의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 단수 공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을 특정을 했습니다. 화성을로 갑니다. 화성을은 현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이동을 한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 이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저 화성을 지역은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 그 현역 의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원욱 의원이 이제 자리를 좀 비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저 지역이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 뭐 연구소 뭐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젊은 층이 많으니까 본인이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도 저 지역에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그 공천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현대자동차 싸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근로자 싸움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제 또 누구를 공천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그 3파전이 될지 아니면 2강 1중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국민의힘까지도 공천 결과를 좀 봐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원병 출마설이 원래 나왔었는데 정치적 고향인 노원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이제 배지를 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른바 이제 뭐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는 의원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본인이 당선되는 것, 개인적인 정치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최병문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화성을이라는 지역의 지역성 특성과 본인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또 대표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화성을을 이제 꼽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부분에 이제 출마를 해서 과연 이게 진짜 3파전이 될 것인지 말씀 주신 것처럼 2강 1중 구도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준비 중인 신당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령에 대학 입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대학 입시 등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데, 이 강령에서 대학 입시를 짚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보고 좀 놀라웠는데요. 놀랐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마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슈가 되고 자녀들이 재판도 받고 판결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책을 못 내놓을 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관련 정책을 못 내놓을 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당당히 내놓음으로써 본인 조국 전 장관 또 그 혐의에 대해서 일정 뭐 부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정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정면 승부하겠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걸로 봤습니다. 네, 지금 조국 혁신당 이 당색을 또 보면요. 광주 하늘을 뜻하는 트루 블루입니다. 그런데 이 당생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선이 좀 차갑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뭐 일부에서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색깔 자체가 뭐 더 파란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또 진보 진영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이 또 신당이 새로운 색깔을 선택을 할 때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은 겹치거나 또는 조금 더 파란색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또 지지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신당이 나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고 결국에 앞으로 보여줄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각각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총선에서 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많이 다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삼지대도 분명히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한 명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신당의 이름을 소나무당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 좀 생소해요, 당연히. 글쎄 뭐 처음에는 이제 정치검찰 해체당 뭐 얘기하다가 뭐 무슨 민주혁신당 그러다 지금 그 불과 한 달 사이에 뭐 이름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아마 본인의 목표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제 다른 당과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뭐 그거야 뭐 이제 당명 짓는 거야 뭐 중앙선관위가 허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자유예요. 문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저 당이 과연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 소식도 하나만 더 볼 텐데 호남 지지율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14%포인트 민주당이 여기에서 급락했어요.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일단 민주당이 경고등을 켜긴 거는 너네 똑바로 해라라는 경고등을 켜신 것이지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는 걸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호남 유권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선택, 다른 지역구 후보라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그 국민의힘 여당의 득표율이 의석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는 그 메시지라고 보지는 않고요.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만약에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 무효표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징표로 보지 제3지대로 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서구을에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지역까지 확정됐습니까? 서구을 양양자 의원 지역으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에 있는 다른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모든 후보들과 완전히 체급이 다른 그 이제 후보자가 하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파급 효과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할 정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낙연 공동대표 이제 전남지사를 지냈었죠. 내일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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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오후 여의도에서 총궐기 집회를 엽니다. 최대 3만여 명의 의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료 차질 장기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나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지시 또는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협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여는데 어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3만여 명의 집회 참석과 더불어 개원이 중심의 집단 휴진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국 221개 모든 수련병원장들은 다음 주 중 전공의들에게 호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더 이상 비울 수 없다는 절실한 판단 아래 병원장들이 나선 겁니다. 우리는 뭐 환자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좀 조속히 돌아오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어제 사법 절차를 강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수 차원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 답변을 제출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은 내일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여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를 압수수색을 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전망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하고 서울시 의사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앞서서 대한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고발을 했는데 뭐 혐의는 의료법 위반, 뭐 업무방해, 교사 방조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고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다라는 건 정부의 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일부터는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대해서도 예. 수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에게는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측이 굉장히 팽팽한데 의협 측에선 내일 전국 단위 집회까지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열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 2만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협은 이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총궐기 대회 이후에 평일 휴진 등의 집단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집회에서 의협, 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또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가 6% 수준이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일부 남아있던 의료진들도 떠날 예정인 만큼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금 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의사단체 집회도 예고돼 있고 아까 리포트도 보셨지만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서 이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에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 조금 이 대화 테이블을 더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질적인 협의는 총선 이후까지 조금 연장해서 좀 이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한 가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입장은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전제하겠다 이런 정부의 설득 노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한 번쯤 재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가수 이명웅 씨의 미국 할머니 팬으로 유명한 수 테일러 여사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 79살 수 테일러 여사 하면 이 이명웅 씨의 팬클럽 하면 영웅시대잖아요. 이 영웅시대에서도 이명웅 씨의 열혈 팬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3.1절을 맞아서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이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0를 기부했습니다. 지금 루게릭병 투병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네,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명웅 씨의 팬이 된 이후에요. 뭐 생일이라든지 또는 이명웅 씨의 생일 또 데뷔일 이렇게 의미 있는 날마다 기부를 이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기부 횟수가 벌써 10차례에 달하고 총액이 $14,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 테일러 할머니는 기적의 방석을 잘 받았다고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기적의 방석 사건이 뭔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영국으로 갈 거, 영국 맨체스터라고 갈 게 먹어져 있었고요. 또 요거는 이탈리아로 갈 거, 네, 제노바로 갈 거고, 요 밑에는 이렇게 미국 동부 지역으로 갈 거. 35개를 하나로 포장하는데 이게 국제 우편에서 받아주려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 남은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내에 계시는 우리 영신님들 가운데 콘서트장에 한 번도 못 가셨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석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이걸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명웅 씨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명웅 씨 공연장에 가게 되면 객석마다 저 보셨던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놓여 있냐면 이명웅 씨 팬들이 10대, 20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8, 90대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이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앉아 계시면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명웅 씨가 마음을 쓴 건데 기념품 삼아서 공연 끝나고 들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미국에서 이명웅 씨 공연을 보시겠다고 오신 팬 중에 한 분이 이 방석을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이걸 선물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고 가서 너무 아쉽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유튜버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방석을 두고 간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명웅 씨 공연을 보셨던 분들 저 방석을 전국 각지에서 보내왔는데 무려 259개가 답지했다고 합니다. 신청
인정받아서 30곳이 넘는 나라에 배달이 됐고요. 그 가운데 방석을 받으신 분, 이 스텔러 여사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스트롯 3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그제 톱7 발표가 있었고 역시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관심이? 일단 시청률이 또 말을 해주고 있죠. 예. 17.9% 최고 시청률이 나왔고요. 2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평가는 마스터 총점 1,400점 그리고 국민 마스터 총점 100점 이렇게 해서 1,5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서주 양이 무려 이 두 총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473점을 기록해서 결승전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신곡 미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경연에서 들었던 신곡들 이미 온라인에서 또 한 번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음원 순위가 결승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스트롯 3 톱7 가운데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마음이 다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꽃향기 흐드러지는 그 먼 곳으로 가서 정서주의 톱7에서 1위를 했죠. 제2의 송가인이 될 가능성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정서주 양이 16살이거든요. 10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송가인 씨 내지는 송가인 씨를 능가하는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경연 무대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1, 2라운드에 미였고요. 3, 4라운드에 진, 그리고 준결승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그동안 미스터 트롯 시리즈 역사상 이런 타이틀을 가진 참가자가 정서주 양이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결승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남 보이스라고 하거든요. 독특한 음색이 또 정서주 양의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로는 사실 음원 강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명웅 씨 외에는 음원 강자가 별로 없는데 정서주 양이 앞으로 음원 강자가 될 가능성 커 보인다는 마스터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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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꽃샘추위의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낮이 된 지금도 기온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며 쌀쌀한데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내일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충북에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1에서 3c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절기 경칩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